YTN 라디오 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2주 격리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준석 최고도 자가격리 했었죠? 예, 저는 일주일 했습니다. 아, 짧게 했네요, 그나마.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자가격리자들의 그런 어떤 참고를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를 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 좀 더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네. 스타크래프트를 300판 정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실력을 갈고 닦고자. 잠을 많이 잤다 오랜만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식량 같은 것들이 예. 이제 배달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좀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잠을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잠도 나중에 너무 많이 자가지고 더 이상 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조상호 부대변인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코로나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코로나 청정이어서 방송하고 그다음에 재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은 방송 3개에다가 재판 3개까지 있어가지고 예. 너무 정신이 없네요. 방송국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여러 다녀가는 바람에 예. 뭐 이채고나 저나 다 확진자가 됐는데 다행히도 없었나 보죠? 예, 제가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확진자가 된 게 아니라 격리자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가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이 났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두 분 입장 잠깐 들을까요? 이채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사과를 했던 것처럼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오늘도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권력형 비리를 앞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가지고 바로 사면 논의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뭐 국민들의 반응이란 걸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조상호 변호사님. 예. 사실은 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역사적 평가는 내려졌고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직전에 또 한 번 확정되신 분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두 분이 나란히 그것도 뇌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 모두에서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의 법적 조건은 충족한 것이고요. 이채고가 지금 사면이 앞으로 불거질 것이다 이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면 이슈를 처음 구불된 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폭풍도 좀 거셌던 것 같고. 예, 그렇죠. 사실은 이 사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사면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면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시와 달리 이후에 어떤 그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 오류를 그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어떤 대통령의 그 전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해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 이전에 사실은 확정도 전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가 됐나요? 여전히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다음 부도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나 사회적 평가나 법률가들의 전문적 평가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사면 논의가 지금 나오는 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 최고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다들 찬성하시는 분위기던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이라는 도합 중형이 이제 선고가 됐지만은 그 재판에서 전부 다 유죄를 받은 혐의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기업에 강요해가지고 재단에다가 돈을 내게 했다는 것, 그리고 뭐 인사에 관해가지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 아니면 뭐 사인이 어쨌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들 뭐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이런 정도일 텐데 저는 제가 열거한 것들이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사실 대통령에게 죄를 물었던 사안들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이제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예.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랄지라도 이제 처벌을 받는 기준이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시발점이 된 것과 별개로 지금까지 어쨌든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에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만큼의 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이 작가가 언급한 그런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형사 체제가 운영되려 그러면은 형벌 자체가 굉장히 균형에 맞게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사안은 좀 다릅니다만은 조두수 씨 같은 경우에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살인은 아니지만 그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12년의 형을 받았고 예. 예를 들어 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4년형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평이 맞아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지만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고 5년 받은 게 그 형평에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재가 된 것처럼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인사들이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22년짜리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채가 과거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았겠냐 하는 것은 과거는 통치행위로 인정이 됐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네. 대통령이 재단에다 돈을 내도록 한 것이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있지만 공동지갑론 같은 거 예.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순실 씨는 사실상 성도 다르고 이제 완전 사인의 입장인데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지갑론이 적용되는데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이 처벌된 사례를 보면은 그건 완전히 혈족 관계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지갑론 같은 건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엄격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는 환영합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일들, 예를 들어 아들 셋이 이제 뭐 뇌물수수나 이런 문제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가호위에서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한 건 맞지만은 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약간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은 불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만약에 뭐 저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혹시라도 이제 호사가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악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억측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에 있어가지고 좀 빛이 바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먼저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었는데 여기서는 찬성 37%, 사면 반대 54%,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 5일날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 조사한 결과는 찬성 47.7, 반대 48, 팽팽했단 말입니다. 조 부대변인, 예. 이게 만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압도적으로 사면 반대가 높았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3년 반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면론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그 자체로 부담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분들의 잘못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이 희석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역사적 평가가 현재도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 조사 표본이 500명 수준이라면 그 조사의 예? 신뢰성도 조금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조사로 진행해야 될 이슈인데 거기서 5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여전히 국민들의 다수는 아직까지도 사면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 범죄들과 관련해서 아까 이준석 최고가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과거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거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범죄는 없었고 실제로 뭐 동경 영재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 돈 받아가지고 결국에 뭐 했습니까? 근데 다 최순실과 그 일가들이 그냥 마음대로 거의 쓰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다 떠안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대통령 범죄를 우리 사회가 용인해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조상호 변호사가 말했던 지점이 맞는 말 같으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가호위를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돈을 어쨌든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에 쓰인 돈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 최순실은 모든 걸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사저관리, 심지어 사저관리에 일일이 뭐라 그랬죠? 관리비라든가 각종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본인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그 최순실 씨 집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니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고 알고의 문제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공동지갑론이 적용된다는 거는 공동지갑이 아니더라도 우리 형법은 제3자 뇌물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최순실이 호가호위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거꾸로 물을게요. 노건평 씨가 돈을 받은 거는 누굴 보고 돈을 준 겁니까? 노건평 씨가 돈을 받은 게 어느 시점에 그 돈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돈을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대통령 취임하고 받았죠. 대통령 퇴임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임하고요. 대통령 취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통령 임기 중에 받은 걸 그러면 그 노건평 씨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건평 씨가 그러면 노건평 씨를 바라보고 그러면 돈을 준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고 노건평 씨를 바라보고 돈을 줬을 수도 있죠. 돈을 준 사람은 얼마나 바보길래 노무현 대통령을 안 보고 노건평 씨만 바라보고 돈을 줍니까? 아니 노건평과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서로 간에 어떤 이익 공유 관계라든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양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들을 능력을 신뢰해서 준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고 돈을 준 겁니까? 그 아들들이 다 책임지고 처벌받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최순실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인지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역할을 했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죠.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공무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그걸 지시하고 실제로 기업인을 만나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상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이제 적용되는 법리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은 무슨 인사청탁을 부탁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안을 전혀 다른 그 두 가지 사안을 서로 비교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 이준석 전 최고도 시기의 문제지 사면은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제가 야당 측 인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두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4월에 이제 두 개의 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 전에 사면을 하게 되면은 뭐 관점에 따라 가지고는 여기에서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였으면 좋겠고 다만 또 이제 너무 늦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선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행사하시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해를 사지 않는 시점에 이제 그 사이에 어딘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 함께 시작된 이런 국정농단 재판이었고 수감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질 거라 하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좀 정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일 좋은 시기는 지난번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한 뭐 그런 새로운 당선자가 현 대통령에 요청하고 그런 시기가 제일 적절하겠네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7월 정도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이전에 아니면 이번 보궐선거 이후의 시점에 4월부터 7월 사이 정도의 시점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뭐 사면론을 꺼냈다고 후폭풍을 세게 맞긴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했고 또 적절한 때 또 건의를 하겠다 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사면 이야기는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핵으로 또 논란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걸 논란을 가지고 한다거나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솔직히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사면이라는 게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힘든 국민통합을 위한 거라면 특별 사면이 아니라
소액벌금 미납자라든가 아니면 소액 가태료 미납자라든가 아니면 생계형 범죄자들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그 전력 때문에 그 지금 생계형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의 대상으로 과거 IMF 이후에 했었던 그 사면의 형태처럼 일반 사면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반 사면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정 부분 생계가 공공하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한 책임이라도 면제해 준다면 특히 지금 이 교정시설의 밀집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굳이 뭐 벌금형 미납자들, 그 소액 미납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노약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사면을 검토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 특히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사면의 이유로 들던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형 집행정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형 집행정지 사유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유도 있지만 만 70세가 넘으면 그 자체로 형 집행 사유이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 건강상의 문제는 특히 이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현재 그 굉장히 생명이 위독하고 현저한 경우에만 그게 허용되는 건데 그 나이 기준은 그냥 70세 이상이면 그냥 정부적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70세가 넘었고요.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그러니까 내후년 초인가가 아마 70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말경인데 그 경우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러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일단 형집행정지를 해주는 거는 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해주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니까 역사 왜곡 시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로 느꼈던 국민들의 피로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났고 사면에 대한 법적 여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또 야권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집중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때부터 우려했던 점은 과연 야권 단일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문제였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은 후보들 또 각 당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모임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항상 어떤 큰 선거 나갔을 때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에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관심 받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예. 말 계속해가지고 이게 앵무새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예.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피로해가지고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독자 출마를 강행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이죠. 이제 결국 이제 TV 토론이나 아니면 정책 경쟁에서 또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항상 기대보다 약간 약한 처음보다 약간 약한 결과를 이제 내는 게 안철수 후보의 선거였는데 저는 이번에 시작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봐요. 이번에도 예. 왜냐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이제 출마 일성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단일 후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 봤더니만은 결국 나를 향해서 또 이제 단일화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최고 예상대로 만일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선거를 드랍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3자 대결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자 대결을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단일화되면 좋고요. 아니면 3자 대결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운동장 뛸 때 보면 모래주머니 달고 뛰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본선 가서 모래주머니 떼고 뛰고.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옵션이요. 지금 상황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자 대결을 했을 때 1여 다야구도로 갔을 때 여당을 이기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예.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무리한 요구사항들을 저렇게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출마 일성으로 아까 말했듯이 무엇이든지라고 했거든요. 예. 야권 승리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무리한 요구는 좀 거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 뭐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도 안철수의 맛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이 뭔지 이전 책으로 알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바른미래당 때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일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분들과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좀 경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안 잘 알이라고 얘기했죠. 예.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안 알 못이거든요. 예. 안철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저는 하여튼간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당내에서 안 잘 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이 방송마다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는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또 독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아닌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대로 가면 안 잘 알들이 득세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 알 못들이 예. 안철수 대표에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고 당으로 들어와라 이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보면 당내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까지는 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랑 같이 했던 바른미래당에는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 알 못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중도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 잘 알 오히려 김종인, 이상돈 그리고 장진영 거기다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전 최고는 안 잘 알로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은 안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으로는 합당을 하든 양 세력이 혹은 후보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을 등에 업은 안철수 단일 후보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하던데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포지셔닝 자체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죠. 정진석 이번에 그 공심위원장인가요? 그분께서 뭐 본인이 뭐 중도층을 독점하고 있는 듯이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뭐 일갈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보수라기보단 중도층과 보수층을 이렇게 분점하는 형태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식이거나 아니면 합당하는 식으로 그게 포지셔닝이 옮겨지게 될 때 과연 중간층에 있었던 그 중도층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보탤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국민의힘의 약간 그 우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일단 회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를 포함해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다수고 부산시장 후보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 우상호 1명, 네. 부산시장 후보군은 김영준 1명 이렇게밖에 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어렵다 이렇게 반증하는 모양새 아니에요? 그 자체가? 원래 그 정부 여당에서 지방선거가 어렵죠, 항상. 이제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도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출마가 거의 확정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박영선 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선 일정 발표하지 않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기보다 뭔가 본격적으로 여당 내에서 그 선거 어떤 일정들이 진행된다고 보면 그때 이제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면서 우리 지지층들의 결집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양당 구조와의 우리 정치정의 특성상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각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는 4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주식 공매도 재개는 3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아마 공매도 재개를 한 번 더 예정하지 않겠느냐.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표를 잃는 행위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2, 3월에 지급하는 건데 또 선거 전이란 말이죠. 네네. 결국 선거 전에 이런 정책들을 민주당에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해야죠. 그리고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이 선거제의 특성상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선거 용도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표심이 달라지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상호 경쟁하면서 정책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과 같이 따라간다면 이런 부분으로 그 국민의힘은 표를 잃고 우리가 더 많이 득표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가장 시급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어려움의 정도에 맞는 공평함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가를 선별하는 것이 국가가 욕먹어가면서도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이 민주당이 특이한 게 선거를 앞두면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2차, 3차 할 때처럼 또 선거 없으면은 선별 지급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패턴을 읽었을 것이다. 선거 앞두고는 표는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보편 지급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요.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 수해를 입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이제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은 집이 쓸려 내려간 분들한테 많이 지급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원칙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을까요? 올릴까요? 이런 여론조사하면 다 깎자 그러지 누가 올리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전 국민 다 지급하자더라. 이걸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는 집권 세력이 이성적 판단을 이제 포기하고 결국에는 여론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처사입니다. 아니, 저는 선별 지급이나 그다음 보편 지급이나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피해를 입으신 분들, 특히 이 피해는 일반적인 재난 피해하고도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재난 피해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리고 그거는 불가항력적 요소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국가의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더더욱 국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현재 너무나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활동 자체가 자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 위축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들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보편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이 선별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어떻게 보면 영업시설 사용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정당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다퉜을 때 그분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좀 더 전격적으로 그리고 전격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급 기준 만들자고 야당에서 벌써 법안을 4개 내놓은 지가 한참이에요. 그런데 그거 논의하자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결국에는 핸드폰 좀 깎아주겠다고 2만 원씩 뿌리고 그러면서 1조 원 날린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선별 지급이나 아니면 보편 지급이나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논리가 딸리면 나중에 하는 말 둘 다 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야식 시킬 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둘 다 시키면 되지 이래버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뭐가 옳은지를 선택해야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예상 규모에서 너무 재정 건전성만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확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런 때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짜장면 먹지 짬뽕 먹지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통장 살펴가면서 치킨 시킵니다. 그런 거 그거 꼭 나라 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둘 다 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 운영하면은 결국 거덜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게에게 빚을 떠넘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더 활발하고 재미난 토론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